안녕하세요. 수다방더 히스토리 기담입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집트의 왕비였던 안악수나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사실 안악수나문의 기록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악수나문 이야기라기보다 안악수나문과 그녀의 남편 투탕카멘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미이라 혹시 아시나요? 예, 깨어난 미이라의 여인 안악수나문이 등장하는데요. 파라오의 아내가 될 신분이었지만 다른 남자 이모탭을 사랑해서 산채로 미이라가 되는 형벌을 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 오늘의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악수나문은 고귀한 왕가의 핏줄이며 정실 왕비였으니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외래 민족인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를 연 제18왕조의 파라오 아크나톤이 있었어요. 제18왕조는 약 2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고 이 주변 국가 정복 사업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누비아 등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제18왕조는 남부의 테베에 기반을 둔 왕조였는데요. 테베는 지금의 룩소르 지역이죠. 당연히 이집트가 다신교 국가인 건 다 아시다시피 다신교 왕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은 아몬라였는데요. 그 테베의 수호신이었던 아몬과 나일강 하류 헬리오폴리스의 수호신인 라, 그러니까 태양신이 합쳐진 강력한 신인 거죠. 그런데 아케나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신간들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들이 행포를 부리는 것을 보고 자랐고, 그래서 부왕이 사망하고 파라오가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신들을 다 폐지하고, 그러니까 아몬라 신이나 오시리스 신이나 전부 다 폐지하고 형상도 다 파괴하고 그 신들의 이름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초월적인 유일신인 태양신 아톤을 믿기로 한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신들을 묘사했던 것처럼 아톤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을 할 때 보통 다른 신들은 팔과 다리가 있는 그런 인격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다 금지하고 둥근 태양에 손이 달린 빗살이 쏟아지는 모습만으로 묘사하게끔 해요. 이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다 많은 신을 모시는 다신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크나톤이 역사상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유일신을 모시는 일신교 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 아크나톤의 원래 이름도 아멘호테프 4세였어요. 그런데 아톤의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의 아크나톤으로 개명을 할 만큼 이 종교 개혁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는 제사를 지내는 신간들이 왕권을 억제할 정도로 그 힘이 커지는 것을 감지했고 그걸 아무래도 제어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류층 일부만 이걸 받아들이고 기존에는 아니 우리의 신들을 다 어쩌라고 하며 반발을 하니 계속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며 이 아케나톤이 그 수도를 옮겨요. 나일강 하류의 엘 아마르나라는 이름의 신도시로 옮기는데 아톤의 지평선이라는 뜻의 수도였던 거죠. 이후에 아톤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 시대에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아르마나 예술이 탄생했다라는 어떤 좋은 예술적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크나톤의 왕비는 네페르티티예요.
네페르티티가 미녀가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큼이나 얼마나 아름다운 왕비였겠어요. 이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 사이에는 6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큰 딸이 메리타톤, 둘째 딸이 메케타톤, 그리고 셋째 딸이 앙케세나멘,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아낙수나문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앙케세나멘이라고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딸들은 멱살에 막 중요하게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앙케세나멘의 원래 이름은 아톤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뜻의 앙케센파텐인데요. 이후 이름이 앙케세나멘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할 때 앙크수나문, 아낙수나문으로 표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낙수나문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앙케세나멘은 아몬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또 아몬이 등장하게 되는지 뒤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앙케세나멘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이집트는 굉장히 이상한 결혼관이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이 앙케세나멘의 엄마인 네페르티티가 아버지 아케나톤의 총애를 잃고 잠시 왕비 자리를 물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왕비 자리를 채운 사람이 바로 이 셋째 딸 앙케세나멘이라는 거예요. 딸과 아버지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가의 핏줄을 유지하기 위한 근친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여튼 앙케세나멘은 아빠랑 결혼을 해서 딸을 한 명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던 아크나톤이 사망을 하고 큰딸인 메리타톤이 스멘크카레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스멘크카레가 다음 왕으로 즉위를 했대요. 스멘크카레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주장도 너무 많아서 저도 좀 혼동이 오긴 하는데요. 스멘크카레는 아크나톤의 아버지였던 아멘호테프 3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나톤의 동생인데, 아크나톤과 공동 통치를 하다가 그가 죽자 후임자가 됐다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는 아크나톤의 아들인데 정비인 네페르티티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여자라는 말도 있고 또 네페르티티를 칭하는 말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르게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스멘크카레가 아크나톤의 아들, 그러니까 사생아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멘크카레가 재위 2년 만에 또 사망을 하고 바로 투탕카멘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 황금 가면의 주인인 영원한 소년왕이죠. 투탕카멘 역시 추정하는 바가 많은데요. 스멘크카레의 동생, 그러니까 역시나 아크나톤의 사생아로 추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투탕카멘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22년 11월 4일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남부 나일강변 마을인 룩소르에서 어떤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무덤 안에 마스크를 쓴 이 투탕카멘의 미라와 수많은 부장품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무덤을 발견해서 유명해지게 된 거죠. 투탕카멘은 이 18왕조의 12번째 파라오로 즉위를 하는데, 즉위할 때 나이가 불과 10살이었었고요. 그리고 죽을 때 나이가 불과 19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 시절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약한 파라오였는데, 죽어서 330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파라오의 무덤을 파헤친 이 많은 사람들이 살해로 의문사 당했다고 하죠. 사망자가 약 21명 정도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파라오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투탕카멘의 이름도 덩달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투탕카멘의 무덤에 써있던 문구가 앞서 말한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가 아니라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 라고 쓰여 있었대요. 그러면 이 저주는 조작인 걸까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쯤에서 이야기를 접어두고요.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탕카튼이에요. 투탕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붙은 이트는 아몬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몬신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크나톤이 아톤신을 유일신으로 한 종교로 개종을 했는데 투탕카멘은 살아있는 아몬신이라잖아요. 사실 아크나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힘없는 어린 파라오가 즉위를 하자마자 모든 게 다 되돌아가요. 종교도 되돌아가고 수도도 이전으로 돌려지고요. 그래서 다시 수도는 테베로 옮겨져서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가 된 거죠. 앞에서 제가 안케세나멘이란 이름이 원래 안케센 파텐이었는데 개명을 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톤을 위해 산다 에서 아몬을 위해 산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종교 때문에 이름이 여기서도 바뀐 겁니다. 이 아크나톤의 종교개혁으로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한 이 아몬나 신간 세력들이 아크나톤의 모든 업적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에 대한 기록도 다 삭제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크나톤의 종교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 옥자인데요. 여기 그림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로 투탕카멘과 안케세나멘입니다. 바로 투탕카멘과 결혼을 한 사람이 안케세나멘이고 안케세나멘이 바로 투탕카멘의 왕비였던 거죠. 안케세나멘이 이 남편인 투탕카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의 몸에 이 향유를 발라주는 거는 이 파라오가 신과 같은 존재여서 영생불멸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의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신성한 의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집트의 세계관을 이해해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해 보이지 않나요?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약하고 어린 파라오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게 이 그림에서 느껴져요. 다정한 한때의 스냅사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투탕카멘에게 한 여인이 꽃을 바치는 모습이 보이죠. 두 사람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고 또 마주보고 있어서 두 사람의 위치가 같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또 안케세나멘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꽃을 바치는 수줍은 여인의 모습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 이렇게 다정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이 두 사람은 안타깝게 자식이 없었어요. 사실 2번의 임신을 하지만 2번 다 사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힘이 없었던 파라오가 후계까지 없었으니 이 투탕카멘은 살아생전에 이 파라오 자리가 위태위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탕카멘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에 어떻게 그가 죽었나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가 타살되었을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법 많이 나오게 됩니다. 두개골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는데 두개골이 손상되어 있고 그 밑에 혈액이 응고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둔기에 맞아서 아마 사망에 이르렀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또 다른 조사자들은 투탕카멘이 독살되었을 거란 얘기를 해요. 엑스레이에 나타난 두개골 손상은 그가 독을 먹고 쓰러지면서 입은 그런 손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투탕카멘의 죽음에 관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이 타살 지지자들은 이 투탕카멘의 이 정교한 무덤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뭐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 이집트인들로 구성된 한 연구단체가 바로 이 미스테리에 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투탕카멘의 넓적다리에 그들은 주목했어요. 주장하기를 이 넓적다리가 생존했을 당시에 이미 부러져 있었다는 것을 컴퓨터 스캔으로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머리의 타박상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서도 타살의 증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 투탕카멘이 죽은 건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기서 치명적인 감염이 있어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투탕카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어린 왕비였던 앙케세나멘이 이 너무나 사랑했던 어린 남편을 잃었다라는 어떤 팩트만 남게 되었네요.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투탕카멘의 관에는 작은 수레국화 한 다발이 놓여져 있었대요. 사실 이 수레국화를 놓아둔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발굴에 참여했던 이 하워드 카터의 상상력으로는 이 수레국화의 주인공이 바로 앙케세나멘인 거죠. 카터는 그에 져서 투탕카멘 발굴기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인간의 소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관 주변에 놓여있던 작은 꽃다발이었다. 우리는 이 꽃다발을 남편을 잃은 어린 왕비가 두 개의 왕국을 대표했던 젊은 남편에게 바친 최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여기저기 황금빛 찬란한 제왕의 호화로움과 화려함 속에서 아직도 아련한 색을 간직한 작은 꽃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다. 그것은 3300년이라는 긴 세월조차 극히 짧은 시간, 어제와 오늘의 경계의 불가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말로 이 하나의 자연이 고대와 우리 현대 문명을 가깝게 만들었다. 앙케세나멘과 투탕카멘의 아름답고 안타까운 사랑이 극대화된 건 이 해고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앙케세나멘은 자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거라고 믿었고요. 그 범인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던 대신들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투탕카멘이 죽은 후에 이 앙케세나멘은 히타이트의 왕에게 편지를 쓰는데 총리 대신 아이가 남편을 암살했다고 주장하고 아이가 두렵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런 앙케세나멘의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다음 파라오 후계 계승을 위해서 앙케세나멘의 재혼이 추진돼요. 다음 파라오는 파라오 핏줄을 계승한 이 앙케세나멘과 결혼을 해야 파라오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 살인자랑 결혼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 앙케세나멘은 이웃 왕국인 이 히타이트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아들 중,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뜻을 보낸 거죠. 이렇게 되면 히타이트의 왕자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두 왕국은 친밀한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이 왕이 너무 황당했던 거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함정은 아닐까라고 조사를 또 하는데 앙케세나멘이 또 편지를 보내요. 앙케세나멘의 이 다급한 편지가 진실임을 믿게 된 이 히타이트의 왕은 왕자를 급히 이집트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왕자가 이집트로 오는 도중에 암살됩니다. 반대파들이 이집트인도 아닌 다른 나라의 왕자에게 이 파라오 자리를 절대 넘겨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앙케세나멘은 총리 대신 아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파라오가 됩니다.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아이는 네페르티티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안케세나멘에게는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외할아버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결혼했다가 이복동생이랑 결혼했다가 이번에는 외할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안케세나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4년의 짧은 제의기간을 가지고 아이가 결국 죽는데요. 그 아이의 무덤에도 안케세나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안케세나멘의 삶은 어땠는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케세나멘의 아이의 그 무덤 벽화에 그려진 왕비는 안케세나멘이 아니라 아이의 첫 번째 부인인 테이일 것이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케세나멘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파라오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되고 난 이후에 숙청됐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3300년 전 이야기를 하려니까 추정, 추측 이런 말이 계속 난무하게 돼서 저도 좀 많이 답답해요. 정확한 기록이 있어서 이게 팩트다 이러면 좋겠는데 다 밝혀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2017년에 이집트의 그 전 고대 유물부 장관이자 고고학 전문가인 자이 하와스가 투탕카멘의 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의 흔적을 찾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하와스가 이끄는 발굴팀이 왕등의 계곡에서 새로운 무덤의 흔적을 찾아냈는데 이것이 투탕카멘의 왕비인 안케세나멘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안케세나멘의 무덤이면 투탕카멘의 죽음의 의혹도 풀고 또 안케세나멘의 그 다음 삶은 어땠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과 또 그의 왕비였던 안케세나멘, 우리에게 아낙수나문으로 알려진 그녀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수수께끼가 풀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기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